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 쏟아져서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에 큰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집값 안정화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오늘 좀 정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 근데 결국에는 유동성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덧붙여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락이나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까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당연히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매트를 깐다고? 연착륙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자, 11월 21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지역의 규제 완화를 물어보는 기자한테 규제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풀겠냐?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2주,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꺼내든 겁니다. 자,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부동산에는 3대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조세 규제, 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 규제들은요,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지도 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규제가요,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요, 이런 부동산 3대 규제가 적용되는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3대 규제가 적용 안 되는 지역은요,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고 투자 수요 유입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범위를 늘리겠다는 걸 규제를 푼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3차례에 걸쳐 많은 지역을 풀었어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거의 인구 밀집 지역은 다 지정을 했는데 2022년 7월 1일 날 처음으로 지방 지역의 해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9월 22일 날 지방 광역시 포함 그리고 수도권도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 수도권까지 포함 안 될 줄 알았는데 외곽 지역으로 살짝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도 과열이 없고 풀어준 지역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네. 과감하게 서울 및 서울 연접 4개 곳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을 모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부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포함됐던 광교 지역이나 수지 지역에서는 좀 수요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가도 올라갔는데 아니었어요. 집값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규제 해제 지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실소유자 내 집 사는 거에서는 LTV 규제 완화됐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거는요, 그냥 집을 한 채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입이 자유로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채 있는 사람이 세 채 사는 건 어렵지만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사는 건 가능해요. 그 수요가 생각보다 유입이 안 됐네. 그러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서울이나 하남, 과천 등 아직 안 푼 지역들 풀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겨있는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과천시, 광명시 등은요, 빠르면 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폭이 큰 지역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방에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취임 초부터 현재 부동산 가격은 너무 버블이고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규제를 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희가 좀 오늘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연속된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예상을 하고요. 정부의 규제가 시장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자,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생각하는 하락세 서울 아파트가 40%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요, 현재 하락 유형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부동산 하락 과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장기 대세 하락이 있습니다. 공급층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수요 급감에 따라서 천천히 집값이 떨어지는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단기 급락 모델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급등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하락 시나리오는요, 1990년대 대세 하락기와 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 장기간 집값이 천천히 떨어졌던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나와요. 과거를 보면 하락기 사이클은 8년 전후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대세 하락기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대세 하락장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집값 정상화 방안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집값이 떨어져요. 첫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천천히 명목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해져요. 장기간 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이 상승하며 실질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어떤 버블이든 집값 오를 때는요, 막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집값 한 20-30% 또는 30-40% 빠지고 나서 그래도 비싸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살만한 가격이 된다는 거죠. 1990년대 집값 정말로 비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PIR이 낮아지는 케이스, 그리고 09년부터 쌓였던 집값 붕괴 시기에도요, 명목 가격은 하락했지만 소득도 같이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살만한 가격이 되네, PIR이 안정된 수치가 나타난다는 거. 원내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원했던 모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은요, 돈의 가치 변화에 따른 폭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델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한 방에 40% 이상이 하락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값 과열을 바라는 정부도 없지만 집값의 대폭락을 바라는 정부도 없다는 거예요. 자, 자산 버블이 일시에 꺼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본 잃어버린 30년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이 폭락이 우려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잖아요. 이제 제로금리도 맞추고 양적 완화도 별거 다 해요. 기축통화 국가들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산 가격이 급락해버릴 때 안전판을 대주지 않으면 그 충격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세계 탑 수준의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숨겨진 부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전세보증금,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만들어진 채권이죠. 이것도 갚아야 되는 돈인데 지금 이게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거 자영업자 대출, DSR 규제나 LTV 규제 없이 LTV 한도 80% 대출로 사람들 많이 대출받고 집 샀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가계부채와 그리고 이 자영업자 대출은요, 변동금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급격한 돈의 가치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후손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락하는 것은 정부가 지켜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원인은 국토부 장관의 생각에 바꾼 건 무엇이냐? 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 매주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올리는 게 얘가 정확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 지역도 마이너스 0.59% 주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전세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96%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조사할 때마다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거는 추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예상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금융위기 쇼크가 진행됐던 2008년 11월부터 12월 달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감한 규제 해제에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 강남 상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해제해버리고요.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 매수를 지원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이 도입이 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 완화와 종부세 개정안도 확정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단축과 청약 대당첨 금지 한시적 폐지 방안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새로운 대책이 발표될 때요, 미분양 대책과 더불어서 규제 완화 지역 방안도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언급했지만요, 이 규제 푼다고 현재 시장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했잖아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전셋값이 급락이 나타나고 매매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풀어서 좀 수요를 늘려서 좀 하락폭이라도 둔화시키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투자 수요는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을 보고 투자 수요가 유입된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돈의 움직임이에요.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지금은 예금이나 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 금리가 조정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움직임이 바꿀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규제 완화가 금리 인하 시점이 오면은 반등을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흐름 자체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청약제도 개편 방안도 언급이 됐어요.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등이 청약할 때 평형이나 조건이 여건에 맞지 않은 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9억 이하 주택 둔촌주공 분양할 때 이제 그 다자녀 가구들이 너무 적은 면적만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 이건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아마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무엇이다? 9억 초과 주택 특별 공급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집은 거꾸로 사는 거라고요. 자, 이런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내 집 마련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